자, 백년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온 100년 만의 기회.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에 100년 만에 찬스가 온 것 같다. 라는 인식이고 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에 동의하는 역사학자, 철학자, AI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럼 우린 지금 뭘 준비해야 되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우리끼리 만들었어요. 백년위원회. 자, 오늘 두 가지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는데 하반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십 년이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제 메가 프로젝트 얘기도 했고 미래 대응기금 얘기가 나왔어요. 네, 미래 대응기금. 이 미래 대응기금이라는 게 뭐냐면 초과 세수가 엄청나게 거친다 이거예요 내년에.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500조의 세수가 거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던 액수가 거치는데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세수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초과 세수를 요새는 추가 세수라고 한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추가 세수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서 원래 예산은 한 해 한 해 그림을 그리는 건데 요 미래 대응 기금은 그게 아니고 적립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적금처럼. 그래서 여기 적립해가지고 쓰자.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산을 쓰는 방식하고는 다른. 적립식 투자죠 일단. 적립식이에요. 예. 여기서 청년 교육 미래 지방 4개 분야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는데 이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잘했지 뭐 방향. 아니 우리가 100년 전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고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1919년 최초로 우리나라가 우리 모두가 주권자가 되겠다고 독립선언한 이래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온전한 의미에서 국가 전체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영역에서 그야말로 초격차로 앞서가는 국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잖아요. 앞서가 보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 AI 시대의 초격차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 크냐면 이전 시대의 초격차하고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따라잡기 힘들다? 따라잡기 힘들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도로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하고 활용을 낮은 수준에 하는 사람은 이전의 지식의 차이가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커졌거든요. 그것이 지금 AI 시대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쏘아올리는 AI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청년, 교육 이런 데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적절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가 한 말이잖아요. 적절하다. 그렇지. 적절하다는 말을 뭘 길게 해.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교육 전문가를 모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육이 여러 가지로 문제에 봉착했다는 시그널은 많이 있어요. 뭐 일배 문제도 그렇고 그 외에도 우리가 AI에 맞는 교육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나? 그런 걱정도 있고. 근데 교육 분야에 계신 전문가로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AI 시대 교육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자꾸 노동자를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을 만들려고 하죠, 회사. 그렇죠. 직원을. 지금 AI 활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생각해보면 결국엔 노동자를 만드는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초격차를 위해서는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AI 활용이든 뭐든 간에 그냥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사실 그러한 인재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자라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통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일단 입시를 좀 건드려야겠죠. 입시요? 네. 입시가 지금 딱 그 틀을 맞출 수 있는 인재들만 뽑아낼 수가 있고 그 양극단에 있는 인재들은 사실 여기서 견뎌내질 못하고 다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AI 시대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정작 AI 시대 인재들이 현재 인재들이 어떻게 길러졌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이루고 있나? 지금 현재 샘 알트만이라든지 젠슨 황이라든지 페이페이 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길러졌나 어떤 이 삶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리더가 되었나를 저는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더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길러진 방식은 일단 이 사람들은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육이 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실제 세상과의 접촉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실제 세상에서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실패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AI 컨퍼런스에 가보면은 거기에 온 AI 리더들이 굉장히 다 나이가 젊어요. 이게 뭐
오픈 AI 부사장, 엔비디아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30대 정말 많아야 40대입니다. 그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옛날에 뭘 했나를 보면요. 이미 20대 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번 또 실패를 했지만 20년 전에는 전혀 쓸모없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추론 같은 거는 20년 전에는 훨씬 AI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추론이 뭐가 중요해? 그 당시엔 굉장히 쓸데없는 연구처럼 보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것이 지금 현재 오픈 AI와 엔트로픽을 전 세계 최고로 이끌어준 추론을 연구한 인재들이 그 당시부터 길러졌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초격차를 버려서 세계의 리더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연구를 하는 것도 많이 장려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는 특출난 인재들도 해외로 빠지지 않게 좀 다른 트랙을 만들어주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과의 접촉점을 좀 늘려주는 것이 저는 이 구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강론을 좀 얘기해 봐야 되는데 아니 우선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는 AI 관련 교육 전목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AI와 친화적인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인가 또는 AI와 관련된 필요한 데이터 양산에 어떻게 동원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수동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AI 시대에 잘 적응하는 노동자를 만드는 그런 교육 시스템만 주로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초격차 사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 관련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학교에 가서 보면 30명이 한 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교과 내용에 맞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서너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학생들은 그 시간에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이 교육 시간에 맞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사실 뺏기는 거거든요. 착취당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을 학교 교육 체계에서 완전히 바꿀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없냐? 지금까지 민주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장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교육계획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이해찬 돌아가신 총리께서 당시 교육부 장관을 맡아서 교육계 액션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이 단순한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학교 교육은 모든 욕망이 총집합하는 교차로예요. 이거 잘못 건드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게 민주 진보 진영의 인식이에요. 정치권의 인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실제로 교육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도 현 상태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AI 시대에 학교를 변화 못 시키겠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국가교육위원회예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와 완벽하게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욕망의 교차로에서 모두가 욕망을 쏟아내되 초격차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대담한 결론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렇게 독립적인 기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첫 번째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갔나? 일단 해보세요. 하지만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교육 체계에서는 학생들 80%를 희생시키는 시간을 착취하는 교육 체계예요.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바꾸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과연 30명에게 똑같은 진도를 부여하고 학습하는 게 맞는가? 학생들마다 이 교과에 대한 모든 학생들의 인지 능력이 다른데 그 학생들에게 똑같은 진도를 부여해요.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요. 이게 과연 맞는가? 그래서 지식을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게 맞는가? 과연 지금도 교수는 지식을 전달하는 자고 학생은 지식을 전수받는 자인가? 그런 시대인가? AI 시대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전수하고 전수받는 사이가 아니면 무슨 사이예요? 저는 예를 들자면 지금은 함께 공부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를 설정해 놓고 그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 프로세스를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학습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봐주세요. 예를 들면 한 학급에 있어요. 수학 교과목이 있어요. 각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진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 그러면 그룹별로 하게 돼요. 예를 들자는 거예요. 그룹별로 공부를 해요. 어떤 학생은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다른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교사는 일정한 진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나누기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30명을 뭐 5개 조로 해서 6명씩 한 조예요. 그럼 그 한 조가 나누기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나누기를 이해하도록 자율학습하도록 만든다. 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이 도와준다? 해결할 때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제가 뜬금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제 말은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적은 없죠. 우리나라도 실시는 있어요. 일부.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훈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방금 말한 교육 방법론을 지금 전체 모든 학교에 투입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의식까지 포함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면 저는 현재 교육체계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되 방금 말한 그런 인재를 예를 들자면 지금 김원준 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현 교육체계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내요. 왜요? 김원준 씨가 현 교육체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학교 가서 괴로워요. 학교가 적응 못해. 근데 저 잘해. 적응 못해. 학교에서 진짜 뭔가 잘하고. 알 수 없이 뛰어난 능력, 아주 뛰어난 천재는 아니지만 자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또 다른 대안교육체계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대한민국은 모두가 하나의 기준으로 1등부터 줄 세우는 교육이에요. 이런 교육은 탈피할 때가 됐다. 그 좀 백년위원회답게 네. 생각을 해보자면 네. 지금 산업시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산업시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산업시대의 교육이라는 게 애들을 어른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왔다. 혹은 청소년기라는 것 자체가 산업시대에 고안된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학교라는 거는 정확히 공장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제도예요. 공장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규격화, 표준화, 대량 생산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요. 그건 그렇죠. 최단 시간 내에 빨리 사회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직업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도구로서의 인간, 노동하는 인간을 만드는 게 그렇죠. 목표지 독립된 어른으로서 만드는 게 목표인 적이 없었던 기구예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근데 지금은 산업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구 선생이 동학에 들어가서 17, 18살에 접수가 되는데 밑에 700명이 있었어요. 그게 다 산업시대 이전이에요. 그때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이가 있다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업시대는 학교에서 공장이랑 똑같이 만들어놓고 그 공장의 규율을 그대로 학습을 해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어떤 사람을 내보내는 거지 어른을 만들지 않아요. 산업화 시대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숙련도도 필요하고 그 훈련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기간을 거쳐 그래서 청소년기라는 걸 발명했고 네. 그리고 나서 졸업하면 직원이 될 수 있는 직원이 자질이- 되는 거죠. 직원이 어른이 될 수 되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노동자를 생산해 왔는데 지금은 그런 식의 교육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제는 일을 휴머노이드가 하고 로봇이 좋은 말이다, 하고 이거. AI가 할 건데 그러면 다시 이 친구들이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체적인. 어른을 만들기가 진짜 어렵죠. 네. 근데 지금은 미성숙인 상태로 계속해서 지연을 시켜요. 어른이 되는 것을. 학교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리 있는데. 아직도 제가- 어른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어릴 때 어른이 됐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저는 또 하나의 관점에서 교육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계속 새로운 AI 시대 때 어떻게 거기에 적합한 인재를 기를 것인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도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100년을 제대로 구상하려고 한다면 인재가 아닌 사람들의 교육 혹은 또 인재가 아니라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사인의 올해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는가를 믿는 20대 남자가 46%가 나와요. 와, 충격적이다. 중국이 우리나라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다? 예. 이건 그게 윤호개인 중국이 일부가 아니라 46%가? 46%가요. 작년에 25%였는데 올해 46%로 뛰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야. 변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계와 공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체제가 완벽하게 붕괴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완벽이라고 하진 마시고. 예. 대체로. 대체로 붕괴되었다는 걸 뜻하니 이건 근본적인 계획이나 변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수술이 불가능한 문제란 말이에요. 네. 저게 똑같은 와. 건데요. 네. 그 역사를 충격적인데? 가르치지 않잖아요.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는 진보 교육감이든 보수 교육감이든 똑같은 거예요. 근현대사를 우리가 지금 안 가르쳐. 안 가르쳐요. 선택 과목이에요. 아니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입시가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진단이 있어요. 저는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하고 보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 교육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동의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진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AI 시대가 되면 잉여 인간이 많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AI 시대가 되면 내가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위협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필요 없는 인간이라는 즉 잉여 인간이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순간 모든 정치적인 의제에 대해서 하지 못해요. 교육 과정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때 우리가 AI 시대에 관련해서 많은 진단을 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가장 간단한 진단은 뭐냐면 AI 시대에 우리 애가 노동한 일자리가 없어진다. 아니다. 일자리가 새로운 형태로 생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냐 생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동 환경이 모든 영역에서 모두가 추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사물과 사람을 경험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게 추상화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잉여 인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환경에 누락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초격차 사회에 인재 양성 문제하고 누락돼가는 잉여 인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후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교육 과정은 구체적인 현실, 현상, 사건, 사물과 만나는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세상과 굉장히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구구 문제도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싶어 하는데 교육과정은 세상과 자꾸 단절시키고 교과서 안에서만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는 사실 세상과의 접점이 필요한데 사실 정치가 굉장히 쉬운 접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밌거든요. 뭔가 권력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쇼츠로 접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욕구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라는 게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인간이 될 수 있는가를 정말 세상 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그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 문제 이전에 우리 교육의 가치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다시 인재를 기르는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재편되면 지금과 같은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 배재고등학교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냥 해모한 거는 표피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패자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인간에 대한 예의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될까 그러면 교육의 전체 프로그램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성찰, 혁명에 가까운 교육의 질적 전환, 가치의 전환 없이는 이 문제를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개 처방들을 보면 뭐 청년들한테 좀 더 잘 살게 해주자든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일자리 마련해주고 예, 좋은 주거 환경 마련해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저는 지금 우리 쓰는 단어에 이미 그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쓸모가 있다, 잉여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누가 써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도구적 존재로서 인간인 거죠. 잉여 인간이란 말은 쓸데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제도 교육이라는 게 다 산업시대에서 만들어진 발명품이다. 옳지 않다. 누가 나를 써주지 않으면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잉여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 게 아니거든. 어른으로서 독립된 주체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 자기 삶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시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길러내야 산업시대의 된다. 교육이라는 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박태용 의장님의 생각이 약간 제가 조금은 다른 의견을 말해볼게요. 잠깐만요. 네. 일단 박태원 의장님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어른을 만들어내는 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우리 김희교 교수님은 기본적인 인성교육부터 완전히 새로 기획해야 된다. 예.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우리 교육에는. 저는 인성이라는 개념도 조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개념과 기존의 권력 체계에서 아웃사이드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무슨 뜻이죠? 소수를 배려하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런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기존의 가치 체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왜 20대 남자들이 극도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강자에 대한 숭배가 있어요. 철저하게 경쟁 체제에서 성자에 대한 인정이라 그럴까 부러움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반대에는 패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슬무한 값어치 없는 가서는 안 돼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탱크데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스름없이 하느냐 하면 탱크데이를 외치는 사람이 강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람이고 탱크데이의 반대에 있는 가치는 그건 지나간 이야기고 쓸모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공고한 가치 체계가 지금 교육 시스템에서도 그대로 길러지고 있어요. 약육강식에. 예. 그러니까 약간 정리를 하면 아까 계몽주의 시대 또는 산업화 시대 교육과 관련해서 그게 분리된지 안 된지를 제가 약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계몽주의 시대 교육이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말하면 홀로 독립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 시대 교육관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 전체를 통과하면서 배운 건 뭐냐?
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홀로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계몽이 아니고 신화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신화적인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인간 사회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교육 체계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사유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활동할 수 있다는 행동할 수 있다는 이 계몽주의 시대 교육관에 의해서 형성돼서 이 계몽주의 시대를 잘 통과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정점에 도달했다는 거거든요.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뭐냐? 많은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 단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나하고 다른 이질적인 타자와 함께 살 것인가예요. 함께 살아가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즉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타자를 이해하고 인식할 것인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도 옳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른이라는 키워드, 어른이 못된 채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게 홀로서기를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계몽주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설 수 있어야 그게 어른이에요. 근데 혼자 쓸 수 없는데 어떻게 같이 씁니까? 말장난 그게 같지만 아니요. 그게 계몽주의 시대의 프레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서야 같이 쓸 수 있다 생각하는 거. 그게 계몽주의 시대 프레임이에요. 저는 계몽주의 시대에 갇혔나 봐요. 그럼 네. 혼자 쓸 수도 없는 사람은 같이 쓸 수도 없어. 제가 이제 건너뛰어서 막 결론을 얘기를 하면 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청년 대책이라고 할 때 청년을 어른으로 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 공천에서 최소한 인구 비율만큼을 청년들에게 강제 할당해보자는 거예요. 이를테면 호남이나 영남은 한 당이 일당 독재를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아무나 공천하면 되거든요. 인구 비율만큼 청년을 기초자치단체에 그냥 공천을 해주자는 거예요. 자꾸 뭐 기금을 주고 뭐 대책을 주고 하지 말고 20대 인구 비율이 15%다. 그러면 기초단체 의원의 15%는 그 연령대에 배정을 해보자. 네가 결정해라. 네가 어른으로서 네가 결정해라가 제일 좋은 청년 대책이다. 기금을 주고 뭐 취업 어쩌고 됐고 그건 다 이게 타자로 대하는 거잖아요. 대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구체적으로? 최근 여당 내에서 대통령하고 정청래 전 당대표가 최근 언론에 나와서 말씀할 때 들어보니까 두 분 다 인식에 공유하는 게 뭐냐면은 청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청년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공통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 최근에 나는 청년이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예를 들어서 20대가 20대의 문제를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20대를 다 지나온 어른들의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20대 때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내가 나를 되돌아보려면 그 시간을 지나서 충분히 지난 다음에 좀 더 거리를 두고 봤을 때 아 그랬었구나 하고 온전히 파악하는 건데 그래서 20대한테 20대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가장 좋아. 난 이건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회를 준 적이 없잖아요. 네, 기회를 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생각하는 대안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간단하게 말 안 할 거잖아.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가정, 집하고 학교가 이미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내적으로 식민화돼 있다고 생각해요. 옳습니다.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은 제1의 장소인 집, 제2의 장소인 학교가 아닌 모든 젊은이들이 제3의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를 것이 들어서 제안이에요. 제3의 장소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도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예. 집이 아닌 곳. 두 개의 콘크리트 박스를 사이에 어. 가정도 아파트가 콘크리트 박스잖아요. 타자가 없잖아요. 학교도 아무런 타자가 없어요. 오로지 가장 날 시장이에요. 이 두 개의 공간 사이에 학생들이 다양한 제3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 이 공간이라 하면 단순한 물리적 공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운동장도 될 수 있고 놀이 시스템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임도 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 네. 공동체 운동을 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축구하는 시간 많이 늘리면 돼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예. 공동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배운 대부분의 것도 학교 교실 안에서 배운 게 친구한테 아니거든요. 배우거든요. 친구한테 배워도 세상에 나가서 어른들 사이에서 배우든 그 미국의 최근에 교육철학자들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학교 교실에 있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숭배하도록 우리가 단식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그 서열이 생겨요. 그런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보면 그 서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래서 축구 그게 잘하는 사람이 또 그러니까 좋아 보이고 또 그게 어디 가서 다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낚시하면 낚시 잘하는 사람이 좋아 다양하죠. 보이고. 예, 그래서 다양한 제3의 가치- 장소가 네.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치 있다는 경험을 청소년 시절에 30명이 그렇지. 모인 학생들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가치 있는 공간이 어딘가는 있어야 돼. 그렇죠.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옳은 거예요. 말입니다. 지금은
공부 잘하는 애 1등. 그렇죠. 그 나머지는 그 서열대로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질서를 받아들이고 쭉 성장해가지고 네. 강자에 복종하는 거 20대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경험을 필요한 거죠. 거기서 탈락한 애들은 짓밟는 거예요. 그 학교라는 게 공장의 복사본이니까 위계가 있는 거죠. 예. 우리 권정민 교수님 이 사람들 말을 정말 아무렇게나 막 하는구나. 지금 아빠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면 된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축구도 좋고 다 좋은데 경쟁이 스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제3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나가서 축구해라 해도 나가서 하지 않아요. 학원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스팀을 좀 빼줘야 됩니다. 김이 꽉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빼줘요? 빼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현재는 한 가지 트랙밖에 없는데 일반 학교의 트랙 말고도 그 트랙에서 견딜 수 없는 인재들도 있지만 장애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다양한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길로 갈 수 있는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가 다양해져야 된다. 학교가 다양해지고 그 말은 입시도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입시의 합니다. 형태도 다양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니, 광주 시작하지 마세요 이제. 광주 전남에서 네. 실제로 그런 내가 제3의 교육기관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폐교들을 지금 제가 구경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폐교를 찾아서 폐교의 근데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봐야 돼. 교수님 혼자 어떻게 학교를 만든다 하더라도 꿈꾸면 돼요. 하나밖에 안 되잖아. 모델을 만드는 거죠. 제시해줘야 된다고. 예. 자, 말 더 이상 하지 마요. 아니야. 근데 아니 이거 100년위원회니까 하나는 꼭 해야 돼. 국가교육위원회는 네. 정말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는데 이거 못해요. 하려면요 정부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만큼 교육기관이 엄청 어려워요. 교육기관 가기가. 그러니까 정부 정책 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기관이 큰 틀에 합의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마치 교육부 주변에 있는 주변 단체가 돼버렸어요. 이해했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이 마치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처럼 국가교육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예산도 주고 인력도 그렇죠. 주고 엄청난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독립적으로 해보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학교가 되게 폭력적이고 공장의 복사판이라고 말하는 증거를 하나 얘기를 하면 학생의 20% 정도가 경계성 지능 장애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처도 하지 않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케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30명이나 되니까. 외국에는 그런 분들을 위한 특수교사를 학교마다 배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전적으로 도구로서 인간으로만 대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경계성 지능장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자, 조처도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요. 또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네. 100년위원회 마지막이 아니니까 제발 말 좀 줄여주세요. 각자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할 테니까 교육 문제를 저희가 이제 터치해봤습니다. 다음 주엔 또 다른 분야를 터치해볼 수 있고 또 돌아와서 교육 또 할 수도 있고 자 이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